63층 도시를 내려다보는 재벌 회장실. 회장은 아들 민재를 불러 세우며 소리쳤다. 버스 모는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회의실 테이블이 꽝 하고 울렸다. 비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직업이 모든 사람의 가치는 똑같아요. 회장은 비웃었다. 그 말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지? 우린 혼자 살아가는 집안이 아니야. 공들여 세운 회사고 수천 명이 먹고 사는 기업이다. 버스 모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70세 재벌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던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사람 한 명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그 재벌 회장이 새벽 첫 차 시내버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도대체 그 버스 안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새벽 3시 58분.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하늘 저편이 아주 조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가로등 밑에서 고양이가 몸을 말고 자고 어제 내린 비가 아직 마르지 않아 도로는 축축했다. 그때 회색 SUV 한 대가 조용히 정류장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낡은 작업복에 먼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일용직 노동자 같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노숙자도 노동자도 아니었다. 한국 8대 유통물류계 거물, 재벌 1세대 조강진 회장, 나이 72세. 이 재벌이 왜 새벽 첫 차가 다니는 정류장에 그렇게 서 있었을까? 단 하나의 이유.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를 직접 보러 온 것이다. 63층 도시를 내려다보는 재벌 회장실. 회장은 아들 민재를 불러 세우며 소리쳤다. 버스 모는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회의실 테이블이 꽝 하고 울렸다. 비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직업이 모든 사람의 가치는 똑같아요. 회장은 비웃었다. 그 말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지? 우린 혼자 살아가는 집안이 아니야. 공들여 세운 회사고 수천 명이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러고는 비서에게 시키듯 말했다. 그 여자 조사한 거 가져와. 서류가 회장 앞에 턱 내려왔다. 이름 박나영. 나이 33세. 직업 510번 시내버스 기사. 월 수입 258만 원. 거주 11평 반지하. 통장 잔고 82만 원. 가족 없음. 동생 병원 비약비 매달 90만 원 송금. 보고서를 읽으며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결혼? 우리 집 며느리?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때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나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회장은 집사에게 명령했다. 작업복, 안전모, 마스크 준비해. 오늘부터 며칠간 직접 본다. 집사와 비서는 경악했다. 회장님, 직접이요? 새벽 버스를 타신다고요? 회장은 단호했다. 내 아들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는 정체를 완벽히 숨긴 채 평범한 새벽 노동자가 되어 510번 버스 정류장에 서게 된 것이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회장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버스 기사라.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직접 봐야 알겠지. 민재가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뭔가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과는 맞지 않아. 라는 굳은 고집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버스 헤드라이트 2개가 조용히 다가왔다. 불빛이 회장의 얼굴을 스쳤고 금방이라도 눈부신 진실이 드러날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새벽 첫 차가 자신의 인생을 70년 만에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510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며 진동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깨끗하게 정리한 머리와 밝은 미소를 가진 여성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버스기사 박나영. 회장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딱딱한 벽이 올라왔다. 그래도 버스 운전수고 우리 집과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곧 그의 눈앞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버스 안은 새벽 특유의 공기로 차 있었다. 청소 노동자들은 구부정한 어깨로 졸고 시장 상인들은 큰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나영은 이들을 보며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모실게요. 추우시죠? 난방 조금 올릴게요. 그 말투엔 억지 친절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회장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저런 건 누구나 한다. 일하는 척, 친절한 척 하는 거겠지.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비서가 들이밀었던 보고서가 끊임없이 재생됐다. 11평 반지하, 동생 병원비로 90만 원 송금, 잔고 82만 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부모도 없이 빚까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 말도 안 돼. 어떤 상황이든 사람은 자기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이 생각이 회장의 눈빛을 더 매섭게 만들었다. 그때 앞좌석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렸다. 저 기사 아가씨 사람 참 좋아. 맞아. 지난번에도 지갑 잃어버린 사람 봐줬다더라. 동생 병원 다닌다면서도 사람들 도와주느라 자기 점심도 거르고. 회장은 귀를 의심했다. 동생 병원? 뭐 그건 동정받으려는 얘기겠지. 그러나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는 진실 그 자체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을 알아. 힘든 사람 챙겨주는 마음이 어쩜 저렇게 따뜻한지 몰라. 이 말을 듣고도 회장은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도 그런 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직접 봐야 확실하지. 버스가 정류장에서 잠시 멈춘 사이 회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비서였다. 회장님, 정말 직접 타보시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 집과는. 회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 민재가 저 여자를 사람 좋다고 두둔해서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비서는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박나영 씨, 사람들이 평판이 좋습니다. 평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잊지 마.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쪽 승객들이 살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회장은 바로 자리를 고쳐 앉으며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그래,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단서 하나는 나오겠지. 하지만 그 순간 그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를 의심하러 타는 첫날부터 회장의 편견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탔다. 잠도 덜 깬 얼굴로 팀원이를 찍는데 잔액 부족 알림이 울렸다. 띠띠.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이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 나영이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타요. 학교 지각하면 안 되죠? 아이 눈이 동그래졌다.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으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장면 하나가 회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흠짓을 일으켰다. 굳이 저런 걸 챙길 필요가 있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더 오래 두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맞아야지. 저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아니야. 편견과 고집이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그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첫 번째 시험이 곧바로 찾아온다. 버스는 새벽 바람을 가르며 어둡고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회장은 앞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운전석의 나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였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흰 비닐봉지를 끌어안은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다. 얼굴은 잔뜩 마르고 옷은 젖어서 바닥에 물방울이 찍혔다. 그는 단말기에 카드를 찍었지만 띠띠띠띠 잔액 부족. 노숙자는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지만 거기엔 구겨진 휴지와 종이 쪼가리 뿐이었다. 주변 승객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 참 또 저 사람이야. 새벽부터 기분 망치네. 기사님, 이 사람 그냥 내리게 해요. 버스 안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런 건 냉정하게 해야지. 일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보여야지. 그는 나영이 당연히 내리세요라고 말하리라 예상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어쩌면 정상적인 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영은 단말기 오류음이 들리자 고개를 들어 노숙자를 보더니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추우셨죠? 오늘 많이 힘드셨죠? 노숙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타세요. 다음에 카드 충전되면 그때 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는 본인의 지갑을 꺼내 천천히 현금 한 장을 꺼냈다. 5,000원. 노숙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따가 따뜻한 국밥 꼭 드세요. 빈속에 돌아다니시면 더 추우니까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정말 정적이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회장은 순간 자신의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저게 뭐지? 왜 굳이 자기 돈을 써? 남에게 저렇게까지 친절할 이유가 있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위험을 따지며 살아온 70년 인생. 그에게 방금 본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청소 노동자가 중얼거렸다. 에휴, 저 기사 아가씨는 참 마음이 너무 약해. 뒤쪽 시장 상인은 말했다. 그래도 저런 사람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5,000원 그냥 주는 사람이 있다고? 승객들은 처음엔 혀를 찼지만 나영의 행동을 보고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 대부분은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노숙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나영이 건넨 5,000원을 꼭 쥐고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저 한 달 전에 일자리 잃었어요. 내일 면접 보러 가요. 근데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가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순간 버스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나영에게 향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잘 보고 오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회장은 손을 주먹처럼 쥐었다. 저건 가식인가? 쇼인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다 보는데.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표정. 연기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불쌍해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착해 보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말 그 사람의 아침 한 끼를 걱정하는 얼굴. 그걸 보는 순간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뭐지? 내가 지금 이 여자에게 흔들리는 건가?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창밖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회장의 가슴 한가운데는 낯선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저 멀리 운전석의 박나영을 조용히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장면 하나가 그의 70년 인생을 흔들 첫 균열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버스는 새벽을 지나 이제 막 아침 햇살이 도로 위에 조금씩 비치기 시작한 시간대에 접어들고 있었다. 승객들도 늘어났고 복잡한 출근길 특유의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회장은 창문에 이슬이 맺힌 걸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까 그 노숙자 사건. 착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진짜일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수십 년의 가치관과 편견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버스가 큰 정류장에 멈추었다. 그리고 그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되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휘청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다. 손에는 소주병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려다 손이 떨려 카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들 발밑으로 굴러갔다. 젠장! 남자는 욕을 퍼부었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아이고 또 시작인가. 기사님, 저 사람 위험해요. 새벽부터 술인지 아침부터 술인지 버스 안의 공기가 단번에 예민하게 변해갔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그 남자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 버스 왜 이렇게 흔들려? 운전 똑바로 하지 못해. 뒤쪽에서 앉아있던 승객들이 움찔했다. 저기요, 차가 흔들릴 때가 있죠.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가 바로 욕을 먹었다. 시끄러워. 다들 나한테 충고하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흔들며 버스 통로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아이를 데리고 타고 있던 엄마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 바깥쪽으로 몸을 숨겼다. 월요일 아침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남자를 피해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좋아, 이제 진짜 본색이 나오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된다. 보통의 버스 기사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고함을 지르거나 문을 열고 내려가라고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박나영은 차분했다. 아니, 너무 차분했다.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그녀는 마이크도 쓰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멈칫했다. 아무도 그런 톤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밖에 나가서 잠깐 숨 좀 쉬어요. 그녀는 운전석에서 벗어나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단호하게 생각했다. 위험해. 도대체 저렇게까지? 정면으로 맞서다 다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나영은 단 한 번도 경계하거나 밀쳐내지 않았다. 오히려 돌아버릴 듯한 난동 속에서도 그 남자를 사람으로 대했다.
나영은 남자의 팔을 조심히 붙잡았다. 아저씨, 일단 여기로 나가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독이는 것처럼 차분하고 다정했다. 남자는 비틀거리다가 마치 힘이 빠진 듯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버스 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바람처럼 훅 들어왔다. 승객들은 모두 숨죽였다. 저 난동자를 바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은 아닐까? 하지만 나영은 그 남자를 벤치에 앉히고 물병을 꺼내 건넸다. 여기 물 좀 마시고 호흡 천천히 하세요. 남자는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그 말 한마디가 버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승객들의 경계심이 동정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 모든 장면을 회장은 버스 안에서 지켜봤다. 그의 주먹은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풀리고 있었다. 저건 위험한 사람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70년 동안 재벌로 살아오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행동이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에서 속삭였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군. 그러나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회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은 이 다음에 찾아올 세 번째 위기 폭우 속 아이 사건이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침도 아닌데 마치 해가 져버린 것처럼 먹구름이 도로 전체를 뒤덮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이어지는 건 세찬 폭우. 버스 정류장의 아크릴 지붕을 빗방울이 쾅쾅 때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전조등을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버스 안 승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생각했다. 이런 날씨에 운전 위험한데 저 여자는 괜찮은 건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큰 정류장에 버스가 멈추는 순간 버스 문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비에 완전히 젖은 채 큰 책가방이 무거워 보일 정도로 처져 있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운전석에 있는 나영을 보며 조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아직 안 오셨어요. 나영은 아이를 보자마자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혼자였어요? 내 엄마가 전화도 안 되고 길이 막혀서 무섭고.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승객들은 아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불편함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고, 어떡해. 근데 기사님,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야? 나 출근 시간 촉박한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버스 안의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물을 본 나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켜지도 않고 운전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이 앞에 무릎을 맞추었다. 괜찮아. 집이 어디야? 기사님이 데려다 줄게. 아이의 눈물은 더 굵어졌고 승객들은 숨을 삼켰다. 기사님, 그러면 노선이 어긋나는데. 그럼 우리 출근은? 이런 말들이 이어졌지만 나영은 고개를 숙여 승객들에게 깊이 인사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아이 집까지 먼저 데려다 드린 후 다시 노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참 조용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만 버스를 채웠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해요. 아이가 먼저죠. 다른 승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날씨에 혼자는 위험해. 초등학생이잖아요. 빨리 데려다 줘요. 승객들의 마음이 조금씩 나영의 편으로 움직였다. 회장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까지? 그는 속으로 되낸다. 노숙자에게 5,000원 준 것도 놀랐지만, 난동자를 상처 없이 달랜 것도 이상했지만, 이건 그냥 선을 넘는 친절이 아니라 자기 하루 전체를 포기하는 행동 아닌가? 저 여자는 뭐지?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 본 적 없는 삶. 그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영은 버스 마이크를 켰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아이 집 방향으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버스 앞쪽 스크린에는 임시 운행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리고 버스는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와이퍼는 폭우를 이기지 못해 유리창을 겨우 닦아냈고 길은 물바다가 되어 흔들렸다. 나영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비옷을 벗어 씌워주고 작게 말했다. 괜찮아. 기사님이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아이는 훌쩍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 순간 회장도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민재야, 내가 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이제 정말 알겠다. 그의 눈가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뜨거운 것이 맺히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아이의 집 앞에 도착했다. 집 문이 열리자 젖은 머리를 말리던 엄마가 급히 뛰어나왔다. 어휴,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되고 죽는 줄 알았잖아. 나영은 엄마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아이 혼자 정류장에 있었어요. 위험해서 먼저 데려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감사해요.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나영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이 먼저 챙긴 게 맞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버스 승객들에게도 연신 인사했다. 버스 안으로 돌아오려던 나영의 등에 세찬 비가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기사님, 그의 목소리에 주변 승객이 놀라 돌아보았다. 회장은 나영을 바라보며 숨을 잠시 들이켰다.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 남을 칭찬해 본 적 없는 남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모를지 몰라도 회장은 알고 있었다. 방금 그 한마디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폭우 속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다. 승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창밖으로 흐르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회장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대체 뭐지? 저 여자,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는 거지?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수십 년간 돈과 계약, 손익과 숫자로 살아온 삶. 그 기준으로 보자면 방금 나영이 한 행동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다. 버스가 종점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정비 기사들이 들어오자 나영은 버스를 세우고 대시보드 위에 놓인 작은 헝겊 인형을 쓰다듬었다. 그 인형은 손바느질이 듬성듬성 되어 있었고 색도 조금 바랬다. 회장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누가 준 걸까? 왜 그렇게 애틋하게 만지는 거지? 그리고 나영이 갑자기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회장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우는 거지? 그는 본능적으로 버스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나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조용한 벨소리. 나영은 허겁지겁 받았다. 네, 병원. 네, 제가 곧 갈게요. 지금 막 근무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떨리고 있었다. 동생 오늘 또 통증이 심했나요? 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자 나영은 버스 운전석에 고개를 묻고 잠시 울음을 삼켰다. 그 소리는 회장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깊게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신가요? 말씀드리지 못한 박나영 씨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해봐.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진짜 이야기를 꺼냈다. 동생 치료비 때문에 빚이 생긴 줄 아셨죠? 사실은 박나영 씨가 2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비서는 계속 말했다. 그때 여동생이 중학생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둘이 살아야 해서 나영 씨가 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일자리를 전전하며 동생을 키운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장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동생이 심장 질환이라 작년부터 상태가 조금씩 나빠져 병원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추운 날에도 야근을 꿋꿋이 하는 겁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다. 부모도 없고 가난해서 그냥 힘든 줄 알았는데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누군가의 삶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장은 버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영은 울음을 닦고 버스 바닥을 정리하기 위해 좌석 사이사이를 살폈다. 그때 일부러 숨겨두려고 한 듯 좌석 아래에 꽉 찢어진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동생 이름으로 된 의료비 고지서, 약감 영수증, 치료 예약 일정표,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언니, 나 때문에 힘들지 마. 나 좀 덜 아플 테니까. 언니는 웃어줘. 나영은 그 메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의 눈가도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입술을 떨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본 건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동생 하나 지키려고 온 세상을 버티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소리나지 않게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가 돼야 한다는 50년 넘게 굳어온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겨우 한마디만 입 밖으로 꺼냈다. 내가 틀렸구나. 그 말은 70년 인생에서 처음 나온 진심의 항복이었다. 폭우 속 아이를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버스 차고지에서 나영의 현실을 마주한 뒤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그동안 자기 머릿속을 지배하던 기준들, 학벌, 집안, 돈, 브랜드, 명예, 모두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표정엔 7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떠올랐다.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자 넓은 응접실이 유난히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에는 값비싼 장식품들이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중얼거렸다. 난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아들을 대하던 방식도 떠올랐다. 민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걸까?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손끝은 떨렸으며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눈물이 맺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들 민재였다. 젖은 우산을 접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 보인 건 평생 처음 보는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아들을 응시했다. 민재야, 오늘 내가 버스를 탔다. 민재는 놀랐다. 정말 직접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다.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전 언제나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회사, 원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제 선택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렸다. 나영 씨는 저에게 처음으로 제 삶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난하다, 모자란다, 그 한마디로 깎아내렸을 때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 말은 회장의 가슴을 도끼로 내리친 것처럼 아프게 때렸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재 시저예요. 문이 열리고 수줍은 얼굴로 박나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깐 멈칫하고 회장을 본 순간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 회장의 호흡이 멈췄다. 그녀를 보자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노숙자에게 5,000원 건넨 손, 난동자를 상처 없이 달래던 목소리, 아이를 데려다주며 비옷을 씌운 모습, 버스 차고지에서 울고 있던 어깨, 동생의 메모를 꼭 쥐던 떨리는 손, 그리고 그녀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말들을 했던가. 버스 운전하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가난한 사람은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들 앞이 아닌 나영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입술을 여러 번 떨고 난 뒤 마침내 말했다. 미안하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영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허공에서 허둥댔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어리석은 늙은이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아들을 당신을 상처 줬소.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소? 그리고 나에게도 두 사람을 축복할 자격을
허락해 주겠소? 그의 고백은 간청이자 속죄였으며 진심이었다. 나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가난해서 미웠던 게 아니라 민재 씨를 제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그저 조심스러웠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저 가족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그 말이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민재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묘한 울음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밤 재벌 회장이 아닌 한 가족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작은 사랑을 배운 날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따사로운 봄 햇살이 서울을 감싸고 있었다. 벚꽃이 활짝 피어 바람만 스쳐도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날. 그날 510번 버스 차고지에는 평소와는 다른 활기가 감돌았다. 평범한 차고지가 아니다. 그곳에는 흰 풍선, 리본, 작은 화분, 버스 기사들이 손수 만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510번 가족들이 축하합니다. 그 아래에 새겨진 이름, 박나영 앤드 조민재. 버스 한 대가 꽃장식으로 꾸며져 서 있었다. 보통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타던 그 버스가 오늘만큼은 신부 대기실이었다. 나영은 운전석이 아닌 버스 뒷문 계단에 서 있었다. 가슴에 작은 코사지를 고정하면서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다가온 기사 동료들이 말했다. 나영아, 진짜 축하한다. 너라면 너무 좋은 며느리 될 거야. 나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 같은 사람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니.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회장이었다. 그는 고운 정장 차림에 작은 꽃단을 옷깃에 달고 서 있었다. 70대의 얼굴에 처음 보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객들이 모인 앞에서 회장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제가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도, 한 사람의 진심도, 사람의 따뜻함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나영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저에게 진짜 사람다움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의 신부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회장은 손을 내리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만든 조강진 재단은 버스 기사, 경비원, 청소 노동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돕는 재단으로 바뀝니다. 모두가 놀랐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그분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컥하며 떨렸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민재가 나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영 씨, 저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회장이 두 사람의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내가 정말 늦게 배웠지만 앞으로는 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사과였고 용서였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식이 끝난 뒤 나영은 혼자 버스 운전석에 천천히 앉았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손을 핸들 위에 올리는 순간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자리는 당신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자리요. 나영은 눈물을 흘렸다. 버스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버스들이 출발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가 흐른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따뜻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실래요?